오늘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박재영 특검보가 설명한 게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근 편집실 특검의 얘기는 그런 북한의 불안정한 시설 상황 같은 거, 김정은 휴양소 같은 거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안보상으로 위험이 고치될 수 있다. 이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렇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핸드폰 등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었다는 예. 거예요. 김정은의 휴양소를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시 포탄을 던질 당연히 거 반응할 아닙니까? 것이다. 그러면 이거 전쟁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엄이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예. 그러면 이제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정치활동하면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고 국회의장도 체포하고 뭐 이렇게 체포해서 결국에는 이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야당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포탄 던져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계엄을 유발해서 국내를 통치한다?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나 특검이 참담하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설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수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정말 참담하다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일반 이적죄라는 게 참 뭐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적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외환죄로 수사를 했었죠. 예. 외환죄로 수사를 했는데 외환죄는 적과 통모를 해서 그러니까 적과 내통을 해서 그렇죠. 공모가 있어야 되는 적과 거죠. 짜고 예. 뭐 이런 것을 했다는 혐의가 뭐 북한을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구증이 안 되니까 지금 일반 이적죄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 쳤다가 기각이 된 사례도 있고 예.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일반 이적죄를 과연 이게 그 구증을 해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하기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북한도 오물풍선 도발하고 그리고 드론 계속 도발해서 우리가 그에 상하는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작전이었다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구증하기 어렵다. 설사 그 방첩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증거를 갖다 대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저는 방첩사령관의 상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그 자기가 낙선을 한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서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만약에 예. 이것이 설사 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그 지탄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 예. 이것을 계엄에 이용했다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계엄 12.3 비상계엄 직전에는 사실 드론을 많이 띄우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민영 장관이 오늘 내란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무회의 계엄에서 의결이 됐을 때 국무회의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 선포한 후에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그 국무회의실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한 얘기가 계엄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엄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저런 내용 자체는 저는 계속 지금까지 본인이 상상해 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구나. 계속 기획을 해왔고 자기가 실행을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야, 내가 하면 되는데? 몇 번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몇 번이 아니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2023년도 10월 이전까지도 가는 상황이니까 예. 적어도 2, 3년 정도 이걸 계속 본인이 상상하고 그다음에 군 인사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사람들을 심는 과정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예를 들어 오물풍선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예. 드론이 평양상공에 뜬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몽골까지 가가지고 저희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국정원장이 거기까지 간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아파치 헬기가 떠가지고 헬기 조종사가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지 이거 잘못하면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저 5가지 이상의 국기전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예. 실제로 벌어지고 이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희 의원이 모르고 했겠습니까? 다 알고 했던 사실이었었고 그런 기획들이 실패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반과 세력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네 그냥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국정과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 자체가 소위 천박한 인식인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국무위원 앞에서 계엄 그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면 언제라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계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참 선우신조다. 저걸 국민들이 막았길래 망정이지 예.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송미령 장관의 저런 진술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송민영 장관 정관장이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헌재 심판에서 보면은 뭐 경고성 계엄이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뭐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탄핵 재판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본인은 생각한 게 좀 달랐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계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권의 뭐 재연장을 추진했다거나 이랬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예. 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997년에 아마 총풍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때 뭐 외환죄나 일반 이적죄, 여적죄 다 논의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처벌받은 것은 아마 통신회합죄 정도 됐을 겁니다. 적국과의 통신회합죄. 예. 그래서 일반 이적죄가 군 통수권자로서 갖고 있었던 그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 이 부분을 따지게 된다면 저도 뭐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정치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통해서 특검이 이걸 유죄를 입증해야 될 텐데 그 유죄 예. 입증할 수 있는지 그건 전 의문입니다. 한번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즉 구치소했으니까 영치금이 무려 6억 원이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과거에 전학규 씨도 본인이 영치금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보고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이렇게 한도를 넘으면 그 이상 입금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모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6억 5,725만 원이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거의 개인의 기부금 뭐 통로로 되는 거. 이게 무조건 다 일단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 그렇죠. 다 쓸 수 있는 거죠.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빼나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영치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에게 네. 100일 동안 6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아니, 그러면 이 얘기는 영치금이 들어오면 누군가 그 금액을 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김건희 씨가 계속 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돈 벌러 감옥에 간 건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이고, 저는 또 웃긴 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부의 제로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약 2,25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영치금이.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6억 5,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김건희 씨는 국민들이 많이 싫어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또 유튜버들, 전환기 씨 같은 유튜버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는 대통령에게 영치금 보내라고 부추기는 행동들. 예. 이것도 정말 밉상이거든요. 사회가 좀 정상적인 사회로 좀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돈이 영치금으로 받으신 돈이 제한도 없고 무제한인 거고 저 돈을 빼서 어디에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 돈으로 개인 변호사를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뭐 가족들의 생활비로 쓴다거나 예.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 상규에 너무 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범죄자들이 저렇게 교도소에서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사회적인 제약을 좀 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1년에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그 평년 같은데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1억 5천 정도라고 합니다. 최 의원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재소자들이 이게 상당히 생활용품 같은 게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그 영치금으로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재소자들에게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치금이 필요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400만 원인가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이 제한이 있는데 근데 이게 400만 원을 들어오면 다 빼버리면 출금을 해버리면 또 비니까 또 400만 원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인데 이게 대통령은 사실 특수 케이스죠. 대통령이 지금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영치금 넣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비록 그 개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대통령이 야당과의 투쟁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 그 파탄 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식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법 폭주라든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이해하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 싸운 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후원을 하면서 6억을 모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재소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한 과정에서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뒀는데 그것은 지탄받고 책망받아야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야당과 다투고 야당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행동한 측면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영치금 제도의 제도적 취지는 벗어난 것이겠죠. 그런데 저 제도적 취지는 벗어났는데 이게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손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 정치사의 특별한 정황들이 만들어낸 촌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간이랑 금액이랑 해가지고 보니까 석 달 조금 넘은 시간에 6억 5천이면 한 달에 2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국회의원 1년을 채우던 5천만 원이 더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법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국회의원도 정치 후원금 받을 때 1년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 범죄 아닙니까? 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들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계속 지금 돈을 주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정치에
아주 나쁜 선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가 있어요.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요. 예. 부인이 400만 원 딱 집어넣고 안 뺐어요, 돈을. 아,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수 그렇겠네요. 없다, 국민들한테. 예. 국민들 그 힘든 돈을 왜 받냐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돈을 빼지 말았으면 돈을 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기술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속아 넘어가거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낸 돈, 그 돈이 나중에 만약에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확정이 되면 전 그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지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